네, 안녕하세요. 블랙록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을 샀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블랙록이 물가 연동 채권의 베팅을 확대를 했습니다. 팁스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스 채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어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팁스,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은 높이기 어렵지만 손실을 볼 위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플레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국채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내리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이 긴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발생하는 은행 리스크라든지 신용 위협을 연준이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죠? 리스크 자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낮추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블랙록이 생각하는 게 제 입장과 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생기는 금융 위험에 대해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위기보다 물가를 더 신경 쓰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장기채 투자가 아닌 왜 팁스, 물가 연동채 채권인가 라는 내용은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것이죠. 장기채 투자보다는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이 팁스, 물가 연동채 투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랙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식에서 채권에서 팁스, 채권에서 물가 연동채로 더 극단의 리스크 회피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대형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포트 구성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반 채권 대비 물가 연동채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팁스라는 채권 자체가 금리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이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정도로 수익률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자금을 넣는 대형 운영사는 1%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스타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는 투자 스타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팁스, 물가 연동채를 선호한 건 최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1월 달에도 블랙록은 이 물가 연동채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지금 4월 10일 기사와 거의 유사하죠. 지금 2020년 기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블랙록의 이제 이런 특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종합해서 블랙록의 의견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정책 목표치보다 웃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즉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니까 이것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그런 의미는 블랙록이 지금의 주식시장에서의 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주식을 버리고 채권으로 도망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반 채권보다는 팁스, 물가 연동채가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팁스의 수익률은 일반 채권 대비 현 시점에서는 개인 입장에서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미비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대형 자산 운영을 하는 블랙록의 경우에는 그게 큰 수익률 차이로 나오겠지만 개인들은 일반 국채라든지 물가 연동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블랙록 주주서한을 갖고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게 장기금리가 올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지난 시간 영상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블랙록의 의중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더 방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옮겨가는데 그 채권 중에서도 본인들은 극단에 있는 팁스에 더 많은 비중을 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와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게 당연하죠. 현재 CPI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원유 가격도 지난달까지만 보더라도 70불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주택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이제는 시장에서 잘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몇 개 없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추정의 영역이고요. 특히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매년 일정하게 증가가 된다는 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는데 게다가 달러는 미국만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더 많이 풀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달러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정도가 가장 근거가 있긴 한데 이 말은 결국 통화량 증가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뜻이죠.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다양한 각도로 저의 생각을 많이 담아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현재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 등에 기반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승되고 수요가 견인하는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추정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결국 수요가 꺾이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남아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중요한 것은 원유 가격의 상승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희박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죠. 따라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주장한다면 적어도 원유 가격에 대한 전망, 입장, 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하나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유가의 수준, 오펙 플러스의 감산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의 지금 다이먼 같은 경우는 유가가 150에서 175달러를 넘어선다고 예언을 했었죠. 유가를 틀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대가들이라고 해서 의견이 매번 맞는 게 아니죠. 블랙록은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 투자에 적극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런 CEO라면 사실 본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신흥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물가 연동체의 베팅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일반 채권보다 현재는 2몇%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팁스는 물가 연동체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변하는 채권인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의 원리금도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는 초창기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과연 지금 이 팁스의 물량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수익률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블랙록은 블랙록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본인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조지 소로스는 블랙록의 중국 투자에 상당히 부정적이죠. 비극적인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TSMC 지분을 빠르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버핏은 성장주 투자를 즐겨하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코카콜라, 은행주 등의 투자가 일반적입니다. 원래의 스타일입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죠. 옥시덴탈 주식을 늘리는 게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개념보다는
미국 내 셰일 오일, 탄소 포집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더 큽니다. 옥시덴탈은 석유 시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 미국 1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워런 버핏은 지난해 은행 지분을 대폭 축소로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폭 축소를 했고요. 작년 6월 인플레이션이 9%를 찍었습니다. 이후 화들짝 놀라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시차를 갖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9%일 때 기준금리는 1.2%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연준은 지속적인 매파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2%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줬습니다. 사실상 상단이 열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9%였던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쟁을 선포하고 인플레이션 9%가 꺾이기 시작해 지금은 6%, 5%까지 내려왔는데요. 9%에서 5%까지 떨어진 게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CPI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요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기준금리가 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피벗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높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2년간 지속될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시장이 화들짝 반응을 했습니다. 연준도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지면서 CPI 발표 때도 반응이 없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죠. 주식은 혼조세를 보였고 채권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수요가 조금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연준도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는 필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어제 CPI 발표 후 장기채는 계속적으로 빌빌댔죠.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을 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리스크 발생 우려가 회자되자 들썩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다만 연준이 이런 우려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3.3% 이하를 뚫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시장금리입니다.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조차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연준의 고민은 뭘까요? 당연히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달러 발행량과 물가 상승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잡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두려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대출을 받지 않는 게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장에 대한 요인이 꺾이게 되면 이걸 다시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과 물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는 이 성장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알 수 없는 화폐 발행량 증가의 끝은
일본이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일본이 아직 빌빌거리면서도 건재하다면 미국은 그보다 더 큰 체력과 성장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기 전에 먼저 망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일본이 간 길을 미국이 막 들어서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워런 버핏은 일본의 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 일본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체력도 좋고 경쟁력도 좋고 패권 국가인 미국은 지금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 발행량을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블랙록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물가 연동 국채, 이 팁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비중을 늘렸습니다. 다만 이 팁스에 투자를 하는 건 블랙록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뜨거운 랠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더 방점에 있다는 뜻이고 일반 국채보다는 본인들 입장에선 수익률이 더 유리할 수 있는 팁스에 더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팁스 채권은 사실 일반 채권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블랙록처럼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개인이 그 차이 마진을 노리고 들어갈 이유는 상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상품의 개념이 더 큽니다. 종합해보면 블랙록은 적극적인 방어 전략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블랙록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미는 현재 주식을 버리고 채권으로 도망가라라는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더불어서 원유 가격에 대한 전망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